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96차 한국문화연구학회 정기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한신대에 있는 강동호라고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정말 추운 날씨에 꼭두 새벽부터 와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추워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한국이 점점 한반도가 추워지는구나는 그 역사적 현재를 온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원래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바로는 저희 학회장님이신 유성호 선생님께서 학회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오늘 학교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부 오후쯤에 다시 오셔서 학회 끝날 때쯤에 그때 인사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1부 자본주의적 주체와 젠더라는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주체 구성의 역사적 현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번 학회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저희 인문학협동조합과 한국문학연구학회가 같이 조인해서 새롭게 현재적인 이슈들, 특히 신자유주의에서의 주체성의 구성의 문제와 관련된 현재적 이슈들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발표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일부의 자본주의적 주체와 젠더라는 주제로는 이윤정, 손희정, 배상미 세 분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발표는 원광대에 계신 이윤종 선생님의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의 노동과 사랑, 발표 제목 바뀌었네요. 시대 여성의 일과 사랑, 영화 여교사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0분이고요. 토론은 발표가 모두 다 진행된 이후에 종합 토론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윤정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종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았는데요. 네, 원래는 제가 원래 의도는 여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신자유주의 시대 여성의 일과 사랑을 볼 생각이기는 했는데요. 중간에 잠깐 제가 이제 원광대 그 HK 사업단 동북아시아 인문사회연구소라는 곳에 있다 보니까 좀 약간 텍스트를 굳이 한국이 아니고 좀 동아시아로 확장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일본 영화랑 비교를 할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여교사랑 비슷한 일본 영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원래 종이다를 할까 했는데 종이다는 약간 조금 더 금융 자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영화라서 그래서 결국 그냥 한국 영화 여교사를 분석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발표문을 써봤습니다. 그리고 서론에서는 제가 시작을 여교사로 하지 않고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 국가부도의 날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1997년에 IMF 차관을 받으면서 벌어지는 한국에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그거를 조목조목 따지는 영화라서 되게 흥미로운 영화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을 혹시 많이들 보셨나요? 아직 개봉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보신 분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약간 소개를 좀 썼습니다. 첫 단락에 보시면은 국가부도의 날은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던 1997년 김영삼 정부의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지원 요청과 협상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당시 정부의 경제부처 실무자들과 한국은행 통화담당팀, 중소기업 운영자들, 투자 전문가와 개인 투자자들 및 대기업 상속자 등의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존재로서의 한국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영화의 종반부는 1997년으로부터 20년 후인 2017년 또다시 한국 사회를 감돌고 있는 경제적 위기의 분위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20년 전 부도와 파산의 현실 속에서 간신히 현재까지 버티어온 작은 제조업체의 사장을 연기한 허준호의 마지막 대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취업을 앞두고 대기업의 면접장으로 향하는 아들과 통화하는 아버지 허준호는 아들에게 평상시에 그가 자주 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믿지 마. 이 아무도 믿지 마라는 말은 1997년 말에 한국 사회에 본격 상륙한 신자유주의 체제 내에서의 생존 모토라 할 수 있는 각자 도생의 삶을 상징할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 체제와 혹시 그 이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국가적 금융위기의 상태에서 개인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무도 믿지 마라는 말의 모토가 영화 여교사랑도 연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여교사의 현실이 사실은 이때 국가부도의 날, 그러니까 1997년 체제라고도 흔히 불리죠.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된 97년 체제 이후로 생겨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제 국가부도의 날로 이 발표문을 시작한 이유는
국가의 구도의 날을 이제 제가 분석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이 영화가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 개봉했던 1987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 영화는 87년 체제의 시작을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이제 바로 1년 후에 나온 영화는 이제 97년 체제. 그러니까 87년 체제는 이제 뭐 한국에서의 지금 현재 민주주의 체제를 구현했던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87년 6월 항쟁을 그리고 있고 이제 국가 구도의 날 같은 경우는 97 체제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제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던 97년 IMF의 IMF로부터 차관을 도입해오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 지점이 되게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네, 이 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2017년 말에 개봉되어 큰 흥행을 기록한 1987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 즉 87 체제의 근간이 되는 헌법 개정의 도화선이 된 87년 6월 대투쟁을 다루고 있다면 2018년 말에 개봉한 국가구도의 날은 1997년 IMF가 제공하는 구제금융과 함께 도입된 97 체제라고도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의 조건을 조목조목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혁은 기존 포드주의 축적 양식에 대항마를 할 수 있는 유연적 축적으로 요약될 수 있죠. 포드주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지향하며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주로 국가가 주도하는 수요 창출 조치, 국가 기간 산업 육성이나 도로 건설 등 대규모 공사를 통하여 극복하려는 정책적 경향을 뜻합니다. 20세기 전반에 자본주의적 확대를 추동했던 포드주의는 1970년대 오일 쇼크 등의 전지구적 경제 위기로 인해 그 유효성을 상실하게 되자 영미권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전향적 수정이 가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포드주의의 경직된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유연화하려는 경향이 전면화돼서 핵심 기획 인원은 조직의 중심에 그대로 배치해놓고 있지만 불황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인력은 일용직, 임시직, 부분고용, 하청노동 등으로 돌려 조직을 경량화할 뿐 아니라 국가의 기능 역시 크게 축소하는 유연적 축적이 자리 잡게 되었죠. 국가부도의 날에 이제 작품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개봉 일주일 만에 200만 관객을 넘었음에도 앞으로 얼마만큼의 대중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는 없지만 영화가 내뿜고 있는 이러한 유연적 축적 체제에 대한 강렬한 반감의 정동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가 2010년대 말 한국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기원으로서 스크린을 통해 재현하고 있는 1997년 한국 정부와 IMF의 비대칭적 협상 과정과 이 협상을 이끌어가며 한국의 경제체제를 조직 개편하려는 정치적 권위주의자이며 경제적 자유주의자로서의 재무부 담당자가 옹호하는 유연적 축적체제가 야기한 오늘의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은 영화라는 매체가 단순히 문화적으로 관객을 즐겁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차원 이상의 것임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따라서 본 발표문은 국가의 구도의 날이 재현하고 있는 1997년의 정치 경제적 사건과 그 결과로 성립된 97체제의 후유증을 2010년대에 한 몸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여성을 그리고 있는 영화인 여교사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국가구도의 날이 거시적 차원에서 특히 자본의 순환과 금융의 차원에 중점을 두고 신자유주의를 다루고 있다면 여교사는 미시적 차원에서 즉 한 여성의 일상과 연애 등의 문제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교사는 앞서도 언급했던 유연적 축적체제의 핵심 전략인 조직 경량화를 위한 유연적 노동인구인 비정규직 인력을 다루고 있으며 여성 인력이 가장 많은 중등학교를 본관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은 물론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에도 이미 신자유주의적 유연화가 일상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여교사는 한국의 학교의 신자유주의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소위 남탕 영화가 대세인 충무로에서 극히 드물게 만들어진 여성 한 명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영화입니다. 비록 영화의 종반부는 국가부도의 날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 되는 감도 없잖이 있지만 여교사는 국가부도의 날과 달리 여성 한 명을 수많은 남성 인력 중에 예외자로 그리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젠더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거시적 현실, 남성이 대부분의 사회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실태, 그리고 미시적 현실, 여성은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간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기도 한데 이런 미시적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본 발표문은 여교사가 그리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미시적 일상구조인 여성 비정규직 중등교수의 일과 사랑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의 젠더적 측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자유주의 체제 중에서도 유연성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이 가하는 공적인 영역, 직업적인 측면과 사적인 영역, 사랑과 연애, 가족 문제 등에서의 굴곡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체제 이전의 가치에 집착하는 삶의 방식이 야기하는 파괴성의 단면을 그리는 엔딩의 수법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아주 자세히 고찰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막판에 급하게 발표를 마치느라고 아주 깊이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본론에서 영화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신자유주의와 그 유연적 축적 체제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이죠. 신자유주의적 유연성이 초래하는 삶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해서 좀 역시 그 신자유주의의 이론적인 경향들을 좀 다뤘거든요. 익숙하신 분, 그러니까 익숙하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뭐 데이비드 할비나 강내희 선생님 그리고 리처드 세넷 등의 이론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 뭐 할비랑 강내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앞에 서론에서 요약했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푸는 정도라서요.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페이지에 리처드 세넷 그 두 번째 단락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리처드 세넷은 이런 그러니까 그 유연적 축적 체제로 인해서 개개인의 삶이 변화하는 과정을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라는 책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와 다양한 사회과학 이론들을 혼용해서 이제 추적을 한 바 있습니다. 세넷은 신자유주의보다 신자본주의, 뉴캐피털리즘이라는 표현을 선호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프레드릭 잼슨이 후기 자본주의, 레이트 캐피털리즘이라고 부르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신자유주의, 신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모두 앞서 합의가 지적했던 규제 완화와 민영화 및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서비스 철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유연한 자본주의 혹은 유연적 축적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유연적 자본주의는 맹목적 일상의 폐해와 마찬가지로 경직된 관료주의 체제마저도 공격하며 모험의 가치를 부각시켜 마치 유연성이 사람들에게 인생의 자유도 보다 많이 주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유연성이라는 이 새로운 질서는 단순히 과거의 규제를 철폐하기보다 오히려 새로운 통제를 만들어내는 복잡한 권력 구조를 창출해냅니다. 세넷은 다른 많은 것들보다도 유연적 자본주의가 개인의 인간성, 캐릭터에 끼치는 영향에 주목을 합니다. 온통 즉각적인 이해관계에만 현안이 된 이 조급증 사회에서 자기 내면의 영속적 가치는 어떻게 정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에서의 혼선과 혼란이 사회 전체를 바꿔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동시장과 고용에 있어서의 유연성은 모든 부류의 노동자들을 평생 직장이나 커리어라는 개념으로부터 유리시켜 인생의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사고하도록 해 신뢰, 충성, 상호 헌신 등의 영속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노동자 개개인은 계속 움직이되 한 곳에 정신을 팔지 말고 희생하지도 말라는 가치체계에 휩쓸려 지속 가능한 자아의 의식을 간직하는 인간성의 특징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교사가 세넷이 분석하는 이러한 인간성의 부식, 그러니까 제 책이 그 번역된 제목은 인간성의 파괴인데요. 코로전이 파괴보다는 좀 더 부식, 조금씩 완전히 파괴됐다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인간성의 변화를 안 좋은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인간성의 부식에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간성의 부식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신자유주의의 인간성의 파괴는 세넷이 1970년대 초에 행했던 미국의 노동계급 인터뷰를 통해 조사한 급변하는 경제에서의 일과 인간성 구조의 후속 연구 작업으로 1990년대에 이루어진 중류계급과 노동계급에 대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넷의 책은 이제 90년대 후반에 나왔는데요. 이 책이 미국에서 출간된 후 20년이 지난 2010년대 한국에서는 한국보다 20여 년 먼저 신자유주의화를 진행시킨 미국의 발자취를 따라 개인의 삶과 인간성의 탈부는 물론 이에 따른 사회 전체의 변화를 겪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세넷의 인터뷰 대상이 한 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남성들인데 반해 여교사가 그리고 있는 방황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체는 중산층 여성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계급적 주체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젠더적 주체의 삶에도 너무나 크나큰 변형을 가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적 생산과 재생산에 있어 계급적 분배는 물론이고 젠더적 분배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불균등한 격차를 양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여교사를 통해서 그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일과 상황에 있어서의 유연성이 야기하는 파국이라는 부제목을 붙였고요. 네. 그래서 5페이지에 그 3번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여교사에 대한 약간 배경 지식 같은 걸 좀 다루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네. 6페이지 첫 번째 단락 보시면 영화 속에서 30대 초반에 고등학교 계약직 화학교사 박효주, 김하늘이 연기했는데요. 박효주가 신자유주의의 유연적 축적 내에서 감내해야 하는 인간적 굴욕과 모욕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효주는 동료 전교사가 출산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자 교감으로부터 추가 계약사항으로 임신 및 출산 시 갑은 을에게 자율퇴직 경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서명할 것을 강요당합니다. 교감은 전교사 되기 전까지는 결혼 생각 접어요. 철없는 짓이야. 라며 효주를 포함한 다른 계약직 여교사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그는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효주에게 내년에 정규직 채용 정원을 한 명 감원할 것이라는 협박으로 출산 휴가를 간 화학교사를 대신해 3학년 학급의 임시 담임을 떠맡을 것을 종용합니다.
M4 세대인 청년층은 아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이유로 효주는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결혼과 출산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죠. 임금 인상도 없이 업무와 의무가 배가 되어 스트레스를 받게 된 효주는 동거 중인 남자친구 표상우에게 짜증을 냅니다. 상우는 효주가 퇴근할 때까지도 밥도 찾아 먹지 않고 작가라는 무색하게 글도 쓰지 않으며 매일 빈둥대는 한량입니다. 담임을 맡아 바빠질 거라는 효주에게 상우는 애인이자 동거인으로서 표해야 할 일말의 속상함이나 격정조차 내비치지 않고 자기처럼 아등바등 안 된다고 나 좋아한 거잖아. 그치? 라며 그녀 약을 올립니다. 이런 효주의 앞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화학 전공의 풋내기 여교사 추혜영, 이 추혜영은 유인영이 연기했는데요. 추혜영이 갑작스레 전교사로 부임해 대학 후배라며 친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혜영은 재단 이사장의 딸로 중견기업 후계자인 최민호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혜영은 1년 정도 교사직에 종사하다 민호와 결혼해 캐나다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그야말로 신부 수업으로 교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철없는 상류층 아가씨입니다. 게다가 효주의 말만 따나 젊고 예쁘고 건강하고 부유한 데다 이상적으로 보이는 미래 배우자까지 소유한 다 가진 여자라고 할 수 있죠. 응당 자신에게 돌아왔어야 할 정규직 교사 자리를 죄송합니다. 이사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게 혜영에게 뺏긴 억울함과 더불어 결핍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혜영이 안 입고 피까지 한 효주를 혜영은 의도치 않게 더욱더 치욕스러운 사건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짧은 스커트를 즐겨 입는 혜영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도둑 촬영하는 학생들을 효주가 발견해 휴대폰을 압수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기려고 하자 학생 한 명이 이 쌍욕을 하면서 돈 달라고 정시 선생도 아닌 게 라고 고함치며 굴욕감을 안기는 것이죠. 그러다 막상 치마 속에 촬영된 당사자인 혜영은 효주에게 쌍욕까지 한 학생을 징계위원회에 해부하지 않고 압수된 휴대폰마저도 돌려줍니다. 교사의 위신이 이미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 교사도 아닌 계약직 교사, 그것도 여교사가 남학생들 앞에서 감내해야 하는 이중의 멸시와 굴욕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게다가 스커트 도찰, 그것도 여교사에 대한 남학생의 불법 촬영은 심각한 젠더 폭력인데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혜영의 태도는 초중고등 교육기관은 물론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된 성폭력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는 상징적 장면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권위가 상실된 교권과 더불어 여성으로서 한참 어린 남성들에게도 성적으로 대상화된 사물 취급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효주와 혜영 모두 젠더 폭력 앞에 상시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공통된 현실입니다. 효주는 교사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 간의 젠더 위계 서열에서도 사회적 차별을 받는 이중 삼중의 정신적 고통에 놓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백수인 남자친구와 함께 심지어 그를 부양하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주거 공간이 있고 경차도 소유하고 있을 만큼 그녀는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중산층 여성입니다. 그러나 유연화된 축적 체제 내에서 비정규직으로 공부해야 하는 효주가 학교 내에서 언제든지 쓰고 버려질 수 있는 기계 부속품처럼 취급되며 감내해야 하는 굴욕의 순간들은 끊임없이 그녀의 인간적 존엄성을 시험합니다. 남자 고등학교의 여교사로서 그녀는 남성 상사, 교장, 교감 및 연상의 남성 정교사들 이런 사람들과 또 후배 정규직 여교사가 가는 업무적, 감정적 착취와 더불어 여성 비정규직 교사라는 이유로 남학생들에게 스승으로서의 권위마저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직장에서의 효주는 한참 어린 후배지만 이사장 딸인 혜영을 대신해 시험지 채점과 파일 정리 등의 온갖 잡무를 떠맡고 비정규직이지만 담임교사 역할도 하며 학교의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가하는 정신적 폭력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를 육체적, 감정적으로 착취하는 유연적 정치경제 체제는 그녀의 작업장이나 일터인 학교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에 돌아와서도 그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거나 세탁기마저도 그녀의 마음에 흡족하게 돌리지 않는 남자친구를 대신해 지친 몸을 이끌고 무임금 노동인 가사노동마저도 거의 전적으로 혼자 수행해야만 하죠. 그런 와중에 점점 더 까칠하고 뾰족해지는 그녀의 성격에 질려버린 이 남자친구가 프랑스에 있는 선배에게 가 살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요. 상의도 없이 갑자기 짐을 싸들고 나가버립니다. 효주는 일터에서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물품으로 대우받는 것으로도 부족해 10년 동안 헌신한 애정관계에서마저도 배신당하고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이죠. 유연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직업적 영속성과 사랑의 영속성을 모두 박탈당하는 효주가 갈구하는 것은 세넷이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와 가정 모두에서 맺을 수 있는 지속적 인간관계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라고도 부른 바 있는 유연한 자본주의의 거친 바다를 세넷의 표현을 빌리자면 표류하고 있는 효주는 세넷의 저서의 1장 부제목처럼 끊임없이 자신의 인격이 신자본주의에 의해 공격당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하기 위해 효주가 행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죠. 효주는 우연히 어린 날 밤 혜영이 자신이 임시담임을 맡은 학급의 무용특기생 신재하, 그러니까 이원근 의원이 연기했는데요. 신재하와 체육관에서 성관계를 맺는 현장을 목격을 합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홀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재하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예고로 진학하지 못하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문 교습도 없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체육관에서 혼자 무용 연습을 하는 3학년 학생입니다.
효주는 재하라는 존재가 혜영과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유리한 고지에 위치시켜줄 게임패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녀는 재하와의 관계를 빌미로 혜영을 협박해 얌전하게 만들고 대학 인맥을 동원해 자신의 레슨비를 지불하며 재하에게 무용 강습을 시켜주어 그가 무용 콩쿠르 진출에 입상함으로써 대학의 특기자로 진학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인지 동정인지 알 수 없으나 자신의 인간적 우월성과 존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하고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완주하던 재하에게 효주는 이성적으로도 끌리고 맙니다. 재하와 육체관계까지 가지게 되어 잠시 돌아왔던 향후와 완전히 결별하게 됐으나 효주는 재하가 혜영의 부탁으로 자신과 어울리고 유혹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효주의 협박으로 고통당하던 혜영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 재단에서 자신의 계약을 연장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서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죠, 이 여주인공이요. 온갖 정신적 비루함 속에서도 건조하고 메마른 태도로 일관하던 효주는 마침내 혜영에게 비굴한 태도로 자신의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빌며 혜영의 집에까지 따라가서 하늘처럼 굴종합니다. 그러나 혜영이 재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조롱하기 시작하자 마침내 끓는 물을 부어 혜영의 얼굴에 부어 그녀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혜영의 휴대폰으로 재하를 혜영의 집으로 불러내어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나 무참하게 능욕당하고 맙니다. 효주를 연기한 김하늘은 영화가 선정적 치정극으로 홍보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동시에 재하에 대한 효주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파국으로 치닫는 거라 생각한다며 사랑은 아니다 라고 잘라 말하는데요. 잘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김하늘은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굉장히 굴욕적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이 많은 대본이었다고 밝히면서 이 캐릭터의 깊은 감정을 배우로서 내색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욕심이 나서 영화를 선택했고, 마지막 장면 속 자신의 표정이 굉장히 낯설었지만 그것을 발견한 것이 만족스러웠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혜영이의 집 욕실에 유기한 혜영의 시체를 재하가 발견하도록 새벽에 그 집을 나와 학교에 출근한 효주의 표정이 너무나 담담합니다. 무덤덤한 직장의 일상을 다시 시작하듯 혼자 교무실에 앉아있는 효주에게 다가가는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영화가 끝나는데요. 과연 효주가 재하에게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을 저는 많이 분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거를 미처 다 하지는 못했고요. 네, 이 엔딩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엔딩이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영화를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요. 하지만 좀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주 확답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네, 효주는 왜 마지막에 어떤 굴욕 속에서도 결코 숙인 적이 없던 혜영 앞에서 무너졌을까? 왜 효주는 혜영을 죽이고 재하를 혜영의 집으로 부른 것일까? 어떤 사람은 효주가 못 가진 자의 무기력과 분노로 움직시킨 캐릭터지만 가진 것은 자존심뿐이고 그 자존심이 짓밟힐 때 악마가 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과연 우리는 효주를 악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예, 발표문에서는 효주를 악마나 희생자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효주는 유연한 자본주의 앞에서 방황하고 표류하다 영속적인 어떤 것을 찾아보려다 실패하는 인물입니다. 유연한 자본주의는 개인과 사회의 노동 양식과 생활 방식은 물론 사고 방식도 함께 유연해질 것을 주문하고 있죠.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찾으려 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길이라는 것을 영화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국가부도회에서 강조하는 이 아무도 믿지 마라는 한국 신자유주의 세제의 생존 모토를 실천하지 못하는 개인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부닥치게 되는 것이라고 영화가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영화 속에서는 효주에 의해 살해되고 말지만 혜영과 같은 모든 것을 가진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죠. 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완전한 결론은 아니고 결론을 대신해서 조금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이제 강대희 선생님이 2000년대 초반에 간행된 신자유주의와 문화, 노동사회에서 문화사회로라는 책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한국의 신자유주의화로 인하여 벌어진 20대 80의 빈부격차를 되게 여러 번 언급하시는데요. 전통적으로 공공영역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공공성은 전자본주의적 사회 방식에 많이 잔존해 있었던 편이기에 공공성이 더욱 파괴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을 합니다. 강대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은 가족제도로 사회복지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처한 모든 정치, 경제적, 윤리적, 정신적 파국은 모두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인 가족이 떠맡아야 함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교사의 효주에게는 영화 속에서는요, 적어도 가족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효주는 친구도 없고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남자친구도 떠나버리고 말죠. 완전히 혼자인 사람이고 이 신자유주의 속에서 혼자 개인이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을 연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90년대에만 해도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20대 80의 분배였는데 지금은 1대 99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부의 분배가 더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각자 도생해야 하는 이 신자유주의적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효주처럼 파국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정말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 내달리며 고독하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 모두 각자 의생 말고 다른 대답과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언제나 고민이 많은데요. 그런 질문으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발표문 흥미롭게 들었고요. 사실 제가 학부 전공이 경제학이라서 선생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노동의 유연성과 이제 신자유주의 문제라는 것이 이제 갑자기 예전 생각이 아련히 나면서 과연 그때 거의 사실 이념이지만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배웠었던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인 어떤 경제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 방법론이 어떤 문제, 어떤 위계와 권력적 불평등을 양산하는가, 이것을 영화 여교사를 중심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노동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인간에게 공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젠더적인 차원의 어떤 불평등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 관련된 토론은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발표는 연세대 손희정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뱀파이어는 어떻게 묘목이 되었는가, 시대의 전환과 남성 괴물의 진화라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손희정 선생님께 다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저 아름다운 PPT가 교탁 때문에 가려질 것 같기는 한데요. 언제나 PPT는 저에게 삼손의 머리카락 같은 것이라 이게 없으면 제가 말펑션이 돼서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드릴 말씀 뱀파이어의 존재론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발표문에서도 그렇고 PPT에도 그렇고 시대의 전환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는데 앞에서 이윤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포드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포스트 포드주의적 생산 양식으로 넘어가고 그 단계에서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한편으로는 68로 대변되는 신사회운동의 등장과 함께 탈권위주의 시대가 열리고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문화적인 변동 속에서 괴물의 존재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발표의 주요 논지이고요. 그렇게 괴물의 존재론이 바뀌는 과정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혐오스럽고 그랬기 때문에 매혹적이기도 했었던 가장 대중적인 괴물인 뱀파이어가 어떻게 실장님이 되었는가, 영어널트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제 드라큘라는 여자였다라는 가설이 2000년대에 계속 굉장히 나왔었는데요. 실제로 드라큘라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19세기 말에 나오기 전까지 그 작품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존재들이 좀 있습니다. 15세기에 활동했었고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블라드 차페슈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공작이 있었고, 이 사람이 십자군 전쟁 때 서구 유럽의 이제 그 십자군들과 싸우면서 굉장히 전쟁을 잘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을 잡아서 전쟁포로로 잡으면 이렇게 목을 쳐가지고 꼬챙이에 꽂았다라고 해서 그 드라큘라의 이름에 연원이 됐다라고 알려진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의 뭐 수사가 그런 식의 이제 그 발칸반도에서 넘어온 정령에 대한 보고서를 썼던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존 폴리도리의 뱀피르라고 하는 작품들이 드라큘라의 전신처럼 이야기됐었던 작품들이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브람 스토커의 그 창작 노트에서 보면 브람 스토커한테 가장 영향을 미쳤었던 것은 일단은 헝가리에서 1000명에 달하는 여자들을 자기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죽이고 피를 마셨다라고 알려져 있는 엘리자베스 라토리라고 하는 이제 귀족 부인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르파누의 까르밀라라고 하는 레즈비언 뱀파이어였다라는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나오기 전까지의 사실은 뱀파이어라고 하는 괴물 흡혈귀라고 하는 것은 여성성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상상되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이야기될 때에도 19세기 말에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가 등장을 했을 때는 남성 대 남성의 이제 대결로 상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괴물
공포 영화에서의 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했지만 지금은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억압되어서 낯선 것이 되었던 것이 다시 공포 영화가 되어서 스크린으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공포와 기괴함을 준다라고 하는 로빈 후드의 논의, 억압된 것의 귀한이라고 하는 논의를 바탕으로 드라큘라를 분석할 때는 이런 식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저쪽편에 있는 애가 드라큘라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영국에서 드라큘라를 처단하는데 앞장섰었던 반 헬싱이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네덜란드 출신의 의사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두 사람의 그 대치 안에서 드라큘라라고 하는 존재는 서구에 대적하는 동구, 부르주아 계급인 의사가 싸우고자 했었던 중세 백작, 귀족, 여전히 남아져 있는 정근대적인 정치체, 그리고 반 헬싱이 과학과 기독교와 이성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드라큘라는 구습과 미신과 반이성을 상징하는 존재. 그래서 결과적으로 반 헬싱은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는 남성이라고 한다면 드라큘라는 그 자본주의 개봉의 시대, 과학의 시대가 억압하고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내려고 했었던 봉건제를 상징하는 어떤 괴물. 근데 그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억압되어서 사라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딕 소설을 통해서 괴물의 형상으로 또는 매혹으로 다시 되돌아왔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 헬싱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처단되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어떤 악이라고 하는 구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브람 스토커의 드라큘라라고 하는 작품이 그때에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지만 그 이후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리메이크되거나 패러디되거나 참조된 괴물로도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세기 영국 계몽의 시대에 그 시대가 극복하려고 했었던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을 가장 매혹적인 괴물로 그려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큘라라고 하는 것은 정거된적 잔지로서 이제 제거되어야 했지만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혐오스럽고 또 매혹이기도 했었던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런 겁니다. 반 헬싱이 그려지는 방식을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 드라큘라라는 작품 자체가 그런 정근대와 근대의 갈등과 경합, 교섭 사이에 등장한 작품이라고 할 때 근대성을 탐구하고 있는 작품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근대성의 탐구는 실제로는 그 근대를 추동해가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주체로서의 남성에 대한 탐구였다는 거죠. 그래서 반 헬싱이 드라큘라라고 하는 괴물과 싸우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세우는 것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인과 동시에 청교도주의적인 어떤 도덕들이었고 자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저널리스트, 귀족, 변호사 등등의 매우 근대적인 남성들을 모아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싸우거든요. 일종의 근대의 남성연대가 드라큘라라고 하는 존재와 싸우고 실은 이 드라큘라가 루마니에서 살다가 런던으로 넘어오는 이유는 자신의 그 이모털 빌러브들을 찾아서 온단 말이에요. 불멸의 사랑인 미나를 찾아서 오는 것인데 결국 여성이 유혹해서 괴물적인 존재가 서구 근대를 깨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비남성인 괴물과 여성의 공모 안에서 근대성이 탐구되고 있고 그랬을 때 이 작품은 반대항에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탐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대와 남성성이라고 하는 상상력의 관계가 존재하게 됐는데요. 그랬을 때 브람 스토커가 이 반 헬싱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차이정 선생의 논문에서 재인용한 것인데요. 그분은 언뜻 보기에는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독단적인 것처럼 보이면 독단적인 것이겠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남성적 가치로 얘기된다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그는 철학자이며 형이상학자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가장 진보적인 과학자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중세의 종교의 자리에 올려져 있었던 것이 끌어내려질 때 그 종교의 자리에 과학이 올라갔다고 했을 때 반 헬싱은 그 과학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는 확실히 열린 사고를 가졌고 게다가 강철 같은 담력, 맑고 차가운 시냇물 같은 품성, 불굴의 결단력, 하늘의 은총으로 찬양된 자제력과 관역의 미덕 등등의 엄청나게 이제 근대적으로 추앙받았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로 재미있는 건데 근대성이 긍정적인 것으로 이야기될 때 그 긍정성은 남성이 가져가지만 남성이 가져가고 그가 극복해야
유지해야 될 정근대성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여성적인 것으로 재현되는 반면에 근대성이 소비와 연결돼서 문제적인 것으로 이야기될 때는 언제나 소비자 여성이라는 이미지 혹은 히스테리에 빠진 여성이라는 이미지 안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이런 근대에 대한 탐구는 사실은 젠더 역학 안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브람 스토커의 작품은 그런 걸 되게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이 발표문에서 다루고 싶었었던 것은 그런 식의 이제 근대를 위협하는 존재, 정근대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근대적 주체라고 하는 것을 위협하는 일종의 비체적 존재로서의 괴물이었던 드라큘라가 어떻게 21세기가 되면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름다운 남성으로 거듭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트와일라이트라는 작품을 보면 드라큘라의 이제 변주인 뱀파이어가 등장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뱀파이어물에서 관습적으로 뱀파이어가 태양으로 못 나가는 이유는 그가 너무 더럽고 추악한 존재여서 선을 상징하는 태양 앞에 섰을 때 온몸이 썩어 들어가게 타들어가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건데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에 가게 되면 얘가 빛 앞에 못 나서는 이유는 태양을 받으면 너무 아름답게 빛나기 때문이거든요. 도대체 이 존재론의 변화는 어디에서 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고 그 존재론의 변화와 함께 도대체 이 고귀하고 고결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윤리적 존재로서의 신부상현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제3세기인 한국에서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는가, 괴물인 뱀파이어가 거의 재현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영화장이었는데 왜 이토록 아름다운 괴물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의식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사실은 배트맨 시리즈를 경유해서 볼 수 있는 문제의식일 텐데요. 팀 버튼의 배트맨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죠?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배트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의식과 형상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팀 버튼의 배트맨 시리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괴물로서의 배트맨이라고 하는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로빈이라고 하는 BL 코드가 섞여있는 게이 형상에 대한 논의 같은 것들이 가능했을 텐데 되게 재미있는 건 다크나이트 시리즈에 가면 배트맨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주류 기득권으로서 그리고 부르주아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이룩하고자 했었던 윤리적 자본의 그 도덕이라고 하는 걸 실천하고자 하는 품위 있는 귀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다크나이트 시리즈 안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영웅으로서의 자본가가 우리를 구원할 거냐 아니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변혁이 우리를 구원할 거냐라는 갈등 속에서 결국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1인 영웅인 자본가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라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우아한 전통적인 보수주의자,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이제 문제의식이 녹아있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건 무엇이냐면 21세기는 신자유주의화가 완전히 공고화되면서 사실은 더 이상 계급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시대가 열렸고 그 계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본가가 당연히 하는 존재론적인 어떤 특성으로서 노동자 차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 게이츠가 얼마나 많은 돈을 후원하는가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윤리적인 자본 그리고 국가의 그 컨트롤을 벗어난 자본이야말로 이 파국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환상 같은 것들이 실제로 이제 영화에 등장하게 되죠. 그랬을 때 그 계급에 대해 말하지 않는 시대에 배트맨 시리즈가 굉장히 상징적인 작품이었고 그랬을 때 더불어서 이 자본의 우아함, 자본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적 흐름 안에 사실은 트와일라이트의 에드워드와 그러니까 트와일라이트 에드워드가 속해 있는 컬렌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조선정 선생, 서울대 영문과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조선정 선생님의 뱀파이어 한 번쯤 돼보고 싶은이라고 하는 논문은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에서 조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트와일라이트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영어덜트 장르와 뱀파이어물이 만난 작품이고
이고 그래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에드워드와 벨라가 섹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유행이었다는 거죠. 1편부터 4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래서 벨라는 계속 너랑 자고 싶다, 나를 뱀파이어로 만들어달라고 우기지만 사실 에드워드는 자신의 윤리적인 기준 안에서 너를 뱀파이어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 섹스를 계속 유예시키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괴물이었던 드라큘라가 왜 이 시대에 와서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에드워드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21세기의 하이틴 로맨스가 꿈꾸는 완벽한 실장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21세기의 남자가 여성, 그러니까 이성의 남자가 이성의 여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대중문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청되는 특성은 짐승남입니다. 그랬을 때 에드워드라는 애는 너무 완벽하게 짐승과 인간의 경계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엄청난 신체적인 능력을 자랑하는 짐승남인데 그와 더불어서 그는 보통 인간과 다르게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 자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스펙을 쌓고 또 쌓아도 또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컬렌가의 사람들이 되게 부자에 되게 지혜롭고 되게 품위 있고 우아한 것은 그 엄청난 시간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컬렌가 자체가 일종의 이제 그 하이틴 로맨스물에서 캔디와 실장님이 연애할 때 실장이 자본가인 상황인 것인데 그 자본가의 능력을 더 끌어올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지금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계급을 넘어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상상되지 못할 때 하이틴 로맨스를 비롯한 로맨틱 코미디가 판타지물로 가버리는데요. 예컨대 몇천 년을 산 도깨비라든지 아예 뭐 외계에서 날아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타지물로 가고 있을 때 그 판타지물로 가버린 그 자리에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제 자본가의 현상이 있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에드워드가 사실은 뱀파이어인 주제에 사람 피를 빨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을 착취하지 않고 스스로 채색주의 뱀파이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의 윤리성과 매혹을 담보해 주는데 과연 정말로 자본가가 사람을 흡혈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적인 제언일까라는 질문을 좀 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 자본에 대한 제언일 수는 있지만 자본에 대한 윤리적인 제언은 명백하게 아니다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가장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좋은데 하이틴 로맨스가 판타지물로 가서 그래서 뱀파이어가 실장님이 된 것은 좋은데 한 가지 남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뱀파이어가 저렇게 끔찍하고 추악하고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뱀파이어가 이렇게 매혹적인 존재로 상상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뱀파이어는 어떻게 실장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저 밑에 있는 애들은 1980년대에 등장한 연쇄살인범들입니다. 13일의 금요일과 그 다음에 할로윈이죠. 2018년에 다시 리메이크 할로윈도 되기도 했는데 저희도 되게 재미있는데요. 어쨌든 1980년대에 저 연쇄살인범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사실 저들은 억압된 것의 귀한, 그러니까 소수자의 귀한으로서가 아니라 억압하기 위해서 돌아온 괴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시작되었던 레이건 시대를 맞이하면서 스크린의 밝은 면에서는 하드바디 영웅들, 람보와 코만도 같은 하드바디 영웅들이 등장할 때에 스크린의 어두운 면에서는 10대의 성을 단속하고 소수자성을 다시 몰아내려고 하는 반동 속에서 등장한 괴물들이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인기를 끌어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형태의 베리에이션들이 등장을 하고 1990년대가 되면 너무 슬래셔 무비가 많아서 지겨워질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슬래셔 무비를 다시 갱신했었던 것은 웨스 크레이븐의 스크림이었습니다. 근데 좀 재미있는 건 웨스 크레이븐이라고 하는 감독 자체는 1960년대 왼편의 마지막 집이라고 하는 완전히 미국 사회를 비판하고 미국의 미국의 내부의 악이라고 하는 걸 탐구했었던 감독인데 이 사람이 1980년대에 나이트메어 시리즈 만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퇴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왼편의 마지막 집을 만들었던 사람이 1980년대에 그러니까 10대의 성을 단속하는 연쇄괴물,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의 영화를 만들었다니라는 질문을 좀 냈었는데 실제로 나이트메어가 이후에 다시 해석된 건 무엇이었냐면 10대의 성을 단속하기 위해서 프레디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프레디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1980년대가 10대를 그렇게 10대에 대한 성적 지도를 그리려고 할 때 그것이 사실은 기득권이 10대에게 강요했었던 죄의식의 소산이었었던 것이고 그 프레디라고 하는 괴물은 사실은 얼마나 기득권 이데올로기가 괴물인가를 보여주는 형상이었다라고 재독해 되면서 실제로는 프레디 자체가 그 당시에 연쇄살인범들을 해석해서 괴물화하는 메타괴물이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가 스크림이라는 영화를 1997년에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시킬 때 이때부터 이미 공포영화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것의 귀환이기 때문에 두렵거나 아니면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억압하고 있는 주류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주류 이데올로기가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들을 재해석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면서 웃음거리로서 삼는 영화가 사실 스크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림이 기존의 슬래셔 무비의 관습들을 비아냥거리는 방식은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안에서 가장 그러니까 공포 영화가 공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의 공포 영화를 비웃는 위치를 정하게 됨으로써 인기를 끌었던 것의 정점에는 케빈 인 더 우즈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고대의 신이 있는데 그 고대의 신은 주기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공급받아야 행복하냐면 기존의 슬래셔 영화처럼 금발의 백치 그다음에 마초 스포츠맨, 약하는 광대, 그다음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뭐 여자들을 돌보는 모범생, 거기에 끝까지 살아남는 처녀, 파이널 걸이라고 하는 이 5명의 존재가 등장해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처녀만 살아남는 이야기를 봐야지 이 세계를 망가뜨리지 않는 고대의 신이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5명의 애들을 데려다가 약물을 먹이거나 뭐 체면을 걸거나 해서 이런 이야기처럼 행동하도록 만드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이런 공포 영화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파이널 걸이 살아남기를 거부하고 자살해버림으로써 고대의 신이 화가 나서 세계가 망하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영화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실제로 지금 이 사회의 기득권의 주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을 유지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비판 없이 의식 없이 소비해온 어떤 이야기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작품이었죠. 근데 실은 비판 의식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케빈 인 더 우드가 등장하기까지는 사실은 공포영화에서 무엇이 괴물이 되는가에서 비판해온 좌파 이론가들과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의 엄청난 작업들이 있었고, 그 작업들에서 인식의 전환이 만들어지면서 메타괴물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포영화에서 괴물이 되는 것은 괴물이라기보다는 이 시대의 소수자다라고 하는 아주 깨어있는 각성된 의식이 공포영화를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런 변화의 단초를 볼 수 있는 작품이 사실은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같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원작은 1970년대 앤 라이스가 뱀파이어 연대기라고 하는 시리즈를 쓰면서 이제 뱀파이어와의 인터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비로소 뱀파이어라고 하는 괴물은 우리를 흡혈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비치적 존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타인의 피를 흡혈함으로써 영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괴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어떤 존재의 자기 번민과 철학적 고민 같은 것들을 담고 있으면서 동일시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괴물, 소수자로서의 괴물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또 한편은 뭐가 덧붙여지냐면 어쨌거나 아까 이윤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전환 속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함으로써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 주체의 존재론을 결정짓는 그 시대에 사실 괴물성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공존해야 될 소수자성이지만 동시에 나를 좀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개성이 되는 시대, 정체성 정치의 시대와 맞물려 있는 부분 속에서 이제 뱀파이어의 형상이 변환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괴물성과 소수자성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작품의 끝에는 그러니까 최근작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캐리 리메이크판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캐리는 그냥 여성 괴물로서 이 세계를 망가뜨리는 마녀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파워풀한 마녀였었죠. 2010년대에 등장한 캐리 리메이크판에서는 이런 식의 나레이션으로 끝나거든요. 캐리는 조금 다른 아이였을 뿐인데 그 다른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 이 비극이 탄생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괴물성에 대한 감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그런 괴물성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뱀파이어는 실장으로 상상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윤리적인 뱀파이어인 채색주의 뱀파이어도 등장할 수 있게 된 맥락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네, 끝났죠. 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상현은 어떻게 등장했는가 하면 사실 한국에는 세 작품 정도 있거든요. 뱀파이어가. 그래서 이제 외세에서 들어온 외국 문물이 한국을 해친다라고 하는 1980년대에 드라큘라 관속의 드라큘라가 신부 상영으로 전환되는 데는 흑발영사 나도열이 있는데 나도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뱀파이어가 되냐면 모기가 트란실베니아에서 살고 있는 모기가 드라큘라의 피를 빤 다음에 DHL을 타고 그러니까 초국적인 자본의 흐름을 타고 글로벌 택배 회사의 택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나도열을 물고 나도열이 이제 흑별 형사가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초국적인 자본이 그러니까 이 세계로 들어왔을 때 한국 남성을 위협한다라고 상상이 되지만 과거에는 그 위협이 그 관속의 드라큘라는 보신 분 아시겠지만 스님이 목탁 두들겨서 드라큘라 잡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남성성을 위협하는 외세가 예전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로서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상상력은 30년이 지나서 나도열에 20년이 지나서 나도열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초국적 자본이 결과적으로는 한국 남성이 형질 전환을 가지고 와서 그는 진정한 영웅, 남성 영웅이자 섹시한 존재이면서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일과 사랑 둘 다 성취하는 어떤 괴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제 상상력 같은 것들이 있고 그랬을 때 그 끝에 신부 상현이 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박찬욱이라는 감독은 어쨌거나 보편과 특수 사이를 줄다리기 하면서 서구 시네필에게 어필함으로써 자기의 감독으로서의 자원을 축적해온 사람이라고 할 때 그가 언제나 작품을 만든 방식은 무엇이냐면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뱀파이어라고 하는 아주 대중적인 서구 괴물을 가지고 와서 시네필에게 익숙한 감정을 주면서 동시에 이것을 한국적인 지형 안에 넣음으로써 오리엔탈리즘적이고 엑조틱한 어떤 매혹을 만들어내는 방식일 때 이제 상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확하게 그런 존재였었고 그랬을 때에 그 박찬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뱀파이어의 존재론의 변화를 굉장히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영어덜트와 뱀파이어가 만나서 에드워드가 탄생했다면 멜로드라마적인 치정극적 상상력과 뱀파이어가 만났을 때 상현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상현이 정말로 이상한 것은 그러니까 에드워드와 상현의 상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가 아버지의 법을 대리할 수 있는 법의 화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규정짓고 단정짓는다라는 점이고 이것은 굉장히 독창적인 부분들이 있다. 그랬을 때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을 고민할 때 한국에서의 박찬욱이라고 하는 남성 엘리트는 트랜스내셔널 시대의 글로벌 시각장에서 어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전히 신식민주의적인 상상력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것이 3세기의 신자유주의적 남성 주체성이 아닌가. 예컨대 심영래가 디월을 찍은 다음에 저거를 찍거든요. 이제 끝낼 겁니다. 1분 안에 끝날 텐데요. 라스트 갓파더를 찍는데 라스트 갓파더의 설정은 무엇이냐면 영구가 미국 마피아의 아들이라는 설정입니다. 전 그게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는데요. 한국에서 신지식인이라고 불렸었던 그가 왜 미국 마피아의 아들이 되었다고 스스로를 상상할까라고 했을 때 여전히 한국의 남성 지식인들은 미국의 아들이길 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였고요. 원래 시간이 좀 더
허락이 되면 이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으나 저에게 그 허용된 시간이 20분이어서 원래는 11시에 그 세 번째 발표가 끝나야 될 시기였습니다. 근데 조금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선생님께 이게 조금 일찍 끝내달라고 말씀드렸고 종합 토론 때 선생님 못다 하신 말씀 좀 더 질문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남성성이 어떻게 이제 괴물의 형상과 함께 그 상상력의 변화가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그리고 어떤 그 자본주의 세계 그리고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전체의 어떤 문화적 지형도 속에서 변화하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뭐 드라마 그 인기 있는 남자친구에 나오는 박보검을 보면서 남성성을 구현하는 어떤 변화 상상력이 이제는 또 다른 단계에 진입한 것이 아닐까라는 좀 흥미롭게 부분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도 이제 더 이제 남성성의 어떤 재현과 욕망의 문제들은 여전히 흥미로운 탐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여성문화이론연구소의 배상미 선생님께서 여성으로 혁명가가 된다는 것, 식민지시기 이계영 소설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 이계영 소설 지금까지 앞에 두 발표자분들을 2010년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 갑자기 식민지시기 1930년대로 돌아가게 됐네요. 1930년대 그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의 혁명가 되기와 여성 동성 사회성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서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소설의 젠더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좀 특이성을 가진다. 세계의 다른 나라 프롤레타리아 소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폴라 라비노비츠가 이야기한 미국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어떤 여성들 이런 것과 한국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여성 소설을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경우는 여성 작가들이 주로 여성 소설을 추동을 하고 여성 인물들이 좀 소극적인 형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노동자나 혁명가로 등장하는 경우가 드문데 오히려 지식인으로 등장하지. 한국의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경우에는 굉장히 여성들이 혁명가 혹은 노동쟁이의 주도자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고 또 여성 서사가 꼭 여성 작가들에 의해서만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왜 나타날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 프롤레타리아 문학에 나타난 여성 동성 사회성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프롤레타리아 소설은 여성 인물들을 주동 인물로 삼아서 동질적 계급성을 중심으로 동등한 연대 관계를 그려내는 소설들이 많아요. 특히 1930년대에. 이 소설들은 왜 식민지 조선에 근데 이 소설들이 좀 많이 한국의 문학사에서 외면받아온 역사가 있는 거죠. 왜 외면받았을까? 그럼 왜 이런 식의 재현이 나타났는가? 또 식민지 소설의 프롤레타리아 서사는 왜 여성들의 소설로 나타나는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행 연구들을 보면 특히 초창기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선행 연구들 보면 남성 주동 인물들에 대해서만 좀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있죠. 근데 이거는 단순히 연구자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당대 노동자들이 어떤 표정으로 나타나는지 이것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1930년대의 노동자들은 사실 소설에서와는 달리 주로 남성으로 표상되어 왔었거든요. 좀 이런 시대적 맥락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당대의 노동자, 투사, 혁명가가 남성으로 표상되었는데 프롤레타리아 소설에서는 여성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가? 이건 단순히 우연인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당시 시대상과 이런 게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여성 인물을 통해 구현된 혁명소설을 통해 한국의 문학사에서 어떤 계보를 구축할 수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보고자 했습니다. 여성 동성사회성은 여성들 간의 사회적 유대가 형성되는 관계성을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여성 커뮤니티 세계적으로 근대 초기에
고학력 지식인 여성들 커뮤니티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18세기 후반에 영국의 지식인 여성 공동체 블루스타킹이 있죠. 이 뭐 블루스타킹 전통 같은 경우에는 그 1911년에 창간된 일본의 청탑, 일본의 여성 지식인들이 주도해서 만든 잡지 청탑이나 식민지 조선의 여학생 공동체 뭐 이런 데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미국의 레디컬 페미니스트 공동체에도 레디스타킹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블루스타킹을 시작으로 근대 초기에 나타난 여성 동성 사회성들을 좀 공통점 찾아보자 하면 중산층 고학력 여성들이라는 점이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 프로레타리아 소설에 나타나는 여성 동성 사회성은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성노동 혹은 성폭력, 그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의 여성 동성 사회성과 약간 좀 다른 여성들이 여기 이 동성 사회성을 표상하고 있는 거죠, 소설 안에서는. 그래서 왜 이런 것이 나타날까? 좀 특별할 만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요. 식민지 조선의 프롤레타리아 소설에 나타난 동성 사회성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공동의 문제로 인해 나타나고, 이 문제는 노동 현장의 젠더와 섹슈얼리티와 얽혀서 함께 나타납니다. 이 식민지 프롤레타리아 소설들은 종종 관리자나 자본가를 남성으로, 노동자를 여성으로 제시해서 계급 갈등과 젠더 갈등을 서로 겹쳐져 있는 평행하는 억압으로 제시를 해요. 첫 번째 살펴볼 소설은 안석주의 여사무원이죠. 이 여사무원이라는 소설은 한 여성 사무직 노동자가 상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에 바로 해고를 당하고 기생이 되겠다고 결심했다가 기생으로 일했던 친구 에라를 만나서 노동운동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 노동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보면 옥경의 결심을 보면 옥경이 처음에 기생이 돼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은 정조를 이뤘으므로 앞으로 정조를 팔아서 생활하는 기생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직종에서 일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복수를 결심하는데 자신이 이 사회적으로 불온하고 지탄받는 기생으로 만들어버린 상사를 죽여서 복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옥경의 결심은 두 가지 가정을 내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여성은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여성인데 강간 피해 여성은 정조를 상실했으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기생이 종사하는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은 다른 여성들이 종사할 수 있는 임금 노동 여용과 달리 정조를 상실한 여성들도 쉽게 종사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정은 성폭력 피해자와 기생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죠. 뭐 성폭력, 강간 피해의 책임은 피해자가 지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기생은 사회적으로 불오는 직종으로 취급되었다. 이 두 가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근데 에라가 이런 옥경의 결심을 듣고 너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원인의 하나는 기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네가 이 기생들의 이런 열악한 상황과 너의 성폭력은 남성 중심 사회성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 사회가 남성 중심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발생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성 중심적 사회의 주축은 네가 말한 것처럼 너의 경험과 나의 경험, 기생으로서의 나의 경험처럼 이 남성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섹슈얼리티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에라의 일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옥경도 일단 에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서비스 거래 현장에서 나타나는 남성이 여성 집에는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건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죠. 이는 어떻게 보면 옥경이 사회 젠더 권력 관계가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자학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실상 옥경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직후부터 이건 내가 뭔가 이 특수해서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쉽게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는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자각하지 못하고 이 가해자의 문제다. 이 가해자가 이상하기 때문에 이 여성 일반에 대해서 이런 폭력을 가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이 자신의 성폭력 사건을 바라봤다면 에라를 만나면서 이제 사회적인 시각으로 자신의 어떤 성폭력 피해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라는 개인적인 복수 대신에 계급 투쟁을 통해서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계급 투쟁은 그냥 그 사회의 계급을 생산수단 유무만으로 나누어서 이때 이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것으로서의 계급 투쟁이 아니라 이것만이 아니라 젠더 역시 이 계급 투쟁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소설에서 에라와 옥경이 사회 모순을 자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급의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남성들에게 그녀들의 섹슈얼리티를 침해당한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존재하는 섹슈얼리티 젠더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지배가 불평등한 젠더 권력 관계를 조속시키는 기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계급 의식의 자각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젠더 권력 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모순을 자각하는 과정은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노동 착취의 모순을 자각하는 과정, 이것과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소설의 두 여성들은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력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젠더 권력 관계 위기가 더욱 확대되는 상황을 체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젠더 권력 관계와 계급 권력 관계를 유사한 층위에서 제시합니다. 좀 이것과 같이 볼 만한 소설로 3개월의 공장 소식이 있는데요. 이 공장 소식도 여성들의 공통적인 계급적 이익, 이때의 계급적 이익은 역시 젠더도 포함이 되는 거죠. 계급적 이익을 바탕으로 한 투쟁의 필요성을 제시를 합니다. 이 공장 소식은 여성보다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젠더와 계급을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재현을 하는데요. 이 소설은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는 고통 중에 생산 공정이 열악하고 장시간의 노동 이런 것보다 성폭력에 더욱 집중한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여성 노동자들이 그 하급 노동자로 일하고 그리고 남성들은 관리자로 일하는 이런 노동 현장의 위계가 젠더 위계가 맞물려 있는 상황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소설의 서술자인 오픈이 고발하는 공장 내 성폭력 중에서 견습 수학생들이 타겟이는 성폭력과 어떤 연애와 성폭력의 경계가 모호한 관리자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이 연애를 해서 뭔가 이 둘이 연애인지 이 연애가 과연 연애인지 이게 성폭력인지 이 되게 모호한 성폭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두 사례는 소설에서 묘사된 것으로 봤을 때 뭔가 완전히 강제성만으로 이루어진 성관계, 성폭력이라고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공장 내 권력관계를 의식하고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이게 단순히 성관계라고 명명할 수 없는, 동의가 전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 성폭력이라고 부를 만한 이 젠더 권력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소설은 굉장히 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장 소식에 재현된 여성 노동자의 성폭력 피해와 이것이 비가시화되는 상황은 이 소설의 작가 손계월이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출에 대해 가로막는 요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입장과 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손계월은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 손계월이 참여한 좌담회, 세회를 맞으면 직업 여성의 좌담회에서 좀 잘 드러나요. 여기 보면 이 손계월은 이 좌담회에서 여성 노동자들에게 성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그녀들에게 접근하는 남성들을 주의해라 이런 당부를 해요. 근데 이런 손계월의 주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남성 참여자들, 남성 패널들의 반응이 좀
흥미로운데 정현익 같은 경우에는 송계열의 당부에 대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성적 접근을 경계하면서 일하면 노동 효율이 떨어질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송계열이 또 다른 이야기도 하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상품화된다. 특히 서비스직에서 이런 경향과 비판하니까 이채영 같은 경우에는 여자를 상품시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여자 자신에게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의견들은 당시 남성주의적 사회를 남성주의적 사회에서 여성 노동자 문제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그 어떤 하나의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금 전 이렇게 말했던 이채연이 좌담의 말미에서 직업을 구별할 것도 없이 일반 직업 여성들은 유기적 기관을 조직해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 문제는 여성 노동자들의 단결에 의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성들의 독자적인 문제가 있다. 여성 노동자들은 그냥 노동 문제가 아닌 여성 노동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앞서 한 말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발언의 의미는 여성 노동자들의 문제는 여성 노동자들 그냥 너희들끼리 해결해라.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무관심하고 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 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의 존재가 가시화되고 이들의 문제가 미디어에서 논의되어도 그러니까 사회는 그냥 뭐 이런 상황을 선정적으로 소비하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문화 속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어떤 이런 동성사회성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재현을 가져온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석주의 여사모, 송계열의 공장 소식 이 두 소설은 공장 현장 노동 현장의 남성 중심성과 여성 노동자들의 젠더 권력 관계가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상황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송계열이 이런 소설을 쓴 거는 좀 이해가 방금 그 좌담회에서 했던 발언들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안석주 굉장히 유명하죠. 당시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 대표적인 여성 혐오적 잡지 사파를 많이 남긴 사파가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여성 노동자의 문제에 관심 없는 작가가 여성 노동자의 문제를 분석한 소설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지 좀 이런 걸 그 다음에 두 소설을 연구하면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소설은 3장 어떻게 보면 저항하는 여성 주체를 동성사회성이 어떻게 저항하는 여성 주체를 성장시키나 이거를 좀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송영의 오수연과 이효석의 깨뜨려지는 홍등 이 두 가지 소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두 소설은 모두 주인공이 각각 오수연은 기생 그리고 깨뜨려지는 홍등은 창기 성노동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게일 루빈의 어떤 그 규범적 섹슈얼리티에 대한 논의를 참고를 해보면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범적 섹슈얼리티 안에서 오수연과 그 홍등의 성노동자가 스스로의 자신감을 되찾고 사실 자신의 사회적 낙인을 전유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소설들에서는 이 어려움을 여성 동성 사회성을 바탕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그립니다. 오수양 이 소설을 잠깐 보면요. 오수양은 처음에 굉장히 기생으로 일하면서도 나 사회운동가가 되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으로 나와요. 재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 오수양이 우연히 자신의 손님으로 온 사회주제 용태를 만나면서 기생일을 그만두고 사회운동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회주제 용태와 동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동거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오수양은 자신의 어떤 운동가로서의 가능성을 계속 의심하고 위축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보면 난 되게 실력이 모자라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이것은 용태가 수양에게 주입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기생이라서 사회운동가가 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만약에 사회운동가가 되어도 여성에게 맞는 뭔가 남편을 보조하는 아내로서 여성에게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용태와 이전에 수양이 기생으로 있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용태와 동거한 이후에 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용태와 수양의 관계는 둘 다 뭔가 사회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에 동의하는 이런 동지적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양이 용태 운동을 일방적으로 보조하는 관계에 지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 수양은 어떻게 사회운동가로 성장해 나가느냐? 이거는 이 단오날의 그네뛰기 현장, 이 용태가 수감된 이후에 용태와 이제 수양이 같이 살지 않게 된 이후 수양이 다시 기생으로 일하면서 단오날의 그네뛰기 현장에 나가면서 운동가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그네뛰기 현장에서 뭔가 여성들을 조직하러 온 여성 사회주의자들을 일당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연설하는 거 보고 수양이 자기도 그 연설을 듣고 갑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연설을 해요. 자신의 어떤 상황, 자신이 느끼는 이 사회의 부당함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여성 사회주의자 조직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여성 사회주의자 안에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 동성 사회성 속에서 수양이 투사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용태와 동거하면서 어떤 자신의 그 혁명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하게 되는 과정과 대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분석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양의 연설과 이 수양의 연설에 대한 그 당시 단오 그네뛰기 현장에 단오날 그네뛰기 현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좀 그 당시 식민지 조선 현실에서의 상황과 좀 차이가 있어요. 식민지 조선에서 이 연설자로서 기생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권혜라라는 이 독립운동가를 통해서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수양 같은 경우는 이 권혜라의 사례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기생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재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실과 다른 재현이 나타날 수 있었나, 이런 부분은 조금 뒤에서 마저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깨트려지는 홍등을 잠깐 보면요. 깨트려지는 홍등을 보면 여기서는 창기들의 파업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파업하는 과정이 뭔가 이 창기들이 서로를 이해하면서 이게 뭔가 우리도 처음에는 창기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우리는 그냥 팔자, 우리 운명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 체념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자신들이 인간이다 이런 걸 자신들의 부당한 노동 환경, 이 부당한 조건에 대해서 포주에게 문제제기하기 시작하면서 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근데 이 의식의 성장이 노동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인간이다, 어떤 인간 선언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이 창기들이 포주와만 적대가 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의 적대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봉황물과 쉬게 되면서 이 포주가 계속 영업을 쉬니까 돈을 못 버니까 너희들이 다시 일해라. 지금까지 내가 밥도 안 주고 너희 파업한다고 해서 밥도 안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밥 줄게, 일해라. 이때 창기들이 거절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요구 조건 안 들어줬으니까. 고객들도 자꾸 일해라, 왜 문 안 여냐 항의를 해요. 근데 이들의 관심은 오히려 성 서비스를 구매하는 거.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봉황루의 창기들의 어떤 파업과 이제 봉황루 창기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설명하다가 이게 갑자기 화가 나서 연설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창기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같은 창기들, 여기서도 여성 동성 사회성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근데 좀 흥미로운 게 이 오수양 앞에서 그 여성원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깨트려지는 홍등의 이 기생들의 투쟁도 그 노동쟁이를 조직하고 결성하고 노동자의 의식이 성장하고 좀 이런 공식과 굉장히 닮아 있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어떤 창기들의 노동의 특성, 성노동의 특성이 어떤 반영되어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 공간의 새로운 전유, 이런 이질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점이 특징적이긴 하지만 이 굉장히 서사가 닮아 있다. 기존의 프롤레타리아 노동과 이 노동자의 의식 성장 서사와 이 기생들의 의식 성장 서사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면 사실 제가 사장을 다 쓰지는 못했는데 사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잠깐만 얘기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이 규범적 섹슈얼티를 고발하는 것이 남성 중심적 사회의 고발과 어떤 병렬 형태로 나타나는 것, 그리고 남성 중심적 사회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선이 식민지였다. 그리고 이 작가들이 다 프롤레타리아 운동에 가담했던 이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어떤 이런 사회주의에 동조하게 되는 것은 이 자신의 식민자로서의 자각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서 좀 이것과 좀 연결시켜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식민지 조선 같은 경우는 식민지 조선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은데 여성화되는 식민지와 남성화되는 제국가의 이런 어떤 그 대조에서 이 남성 그 프롤레타리아 작가들이 여성들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 어떤 이 식민지에서 식민지에서 어떤 노동 문제를 말하기 위한 어떤 매개체로 어떤 여성 노동자들이 식민지의 상황을 가장 대표하기에 적절한 대상으로 발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제에서의 사회질서 비판은 식민지도 지배하는 제국 일본의 저항으로 재현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식민지라는 조건이. 좀 이런 논의를 사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여성 동서 사회성을 이제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식민자로서의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수단으로서 사용을 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계속 프롤레타리아 소설에 이러한 흔적들이 남게 되는, 어떤 여성들의 서사로 프롤레타리아 소설이 계속 재현되는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이야기를 사장에서 하려고 했는데 미처 다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1930년대 전반기에 나왔던 소설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적 어떤 위계질서 불평등과 계급적 불평등이 서로 어떻게 구분되고 다시 또 서로 이제 융합될 수 있는지, 그 어떤 구별 불가능성 속에서 나타난 동성사회성을 재현하려는 가능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직 써주시지는 못했지만 그런 어떤 동성사회성을 왜 남성 작가들이 재현하려고 관심을 갖는가, 이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국가의 어떤 위계질서 속에서 식민지를 또 하나의 여성으로서 다시 재현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정치적 가능성을 발견하려는 남성 지식인 엘리트들의 일종의 판타지도 좀 작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도구화되는 어떤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는 어떤 문제의식들을 제기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토론을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좋겠는데